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와 건설법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고 약 25년 동안 200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 소송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최근인 2022년 6월 10일 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 2월 9일 날 전면 개정 시행되고 난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조금 개정이 됐지만 이번 것은 좀 의미가 있게끔 개정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11일 날 시행되는데 6개월간의 텀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한번 잘 보시고 대응해야 될 부분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이 좀 길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길게 안 보시기 때문에 두 번으로 잘라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정법 해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정비계획에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 정비계획 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정비계획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이 빨간 글씨인데 2-2를 신설해서 정비계획 안에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정비계획에 포함시켜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붙이기에는 약간의 경과 규정을 두어가지고 2022년 12월 11일 그러니까 시행되는 이후에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정비계획이 결정되거나 2022년 금년 12월 11일 법 시행 전에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옛날 거 그대로 하고 새롭게 하는 경우는 무조건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정비계획 안에 넣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등 소유자별로 이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정비계획 안에 포함시키라는 건데 물론 이 작업은 관할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업체가 정비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제안을 할 때 보통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사업 초기 단계가 정비계획이에요. 기준으로 보면 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그 다음에 추진위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주 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시에 토지등 소유자가 나는 얼마 정도 내면 좋겠다 라는 것을 알면은 좋겠지만 이 조합원들 나중에 조합원들 될 사람들의 분담금은 어디에 좌우되느냐 하면 사업 수입하고 지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업 지출의 가장 큰 것이 시공사 공사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업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 분양 수입이죠. 그런데 이거는 정비계획 수립 시점부터 빨라봤자 2-3년 보통 추진위에 거쳐가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한 2-3년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6-7년 그리고 일반 분양은 관리처분 계획 끝나가지고 착공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한 7-8년 정도 뒤의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계획 안에 이런 거를 넣어봤자 100%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물론 토지등 소유자별로 내가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알려주면 좋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조합 설립 동의서를 신고할 때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하도록 이미 시행령 3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확 당겨가지고 추진위 단계보다 더 앞 단계인 정비계획에 넣어라.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정된 것이 토지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 사업 이런 경우에 동의다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이란 뭐냐면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공동시행자를 선정해 공동시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36조 1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22조 1항 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난데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가지고, 첫 번째, 정비계획 변경 제한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그러니까 계획 변경일이 아니고 처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두 개를 말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따라인지 따라가지고 하여튼 그 기준일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 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두 가지고, 이 경우는 2022년 12월 11일 발음 이상하네.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 변경 제한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한 앞에 1항이고 요 2항은 글쎄요, 한번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정비계획 변경하거나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는 경우에 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 예전에 여러 명이 가지고 있던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개를 사면 대표조합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경우야 현행법상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빼고 재개발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50명 이하일 경우에는, 20명 이하 미만인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오. 20명 미만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에 보신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인가 고시,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개를 사면 대표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합 사업 방식에 비해서 너무 부당하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할 경우는 조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그 직전인 조합 설립 인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전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0명 미만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산총회를 대의원회가 대행하는 것을 금지시켜놨어요. 많은 경우에 지금도 보면 해산총회를 할 때 우리는 조합에서 해산총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할 때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 법정 정족수가 10분의 1 이상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해산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 이전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조 총회 의결란에 보면 제가 총회에서 의결할 내용을 쭉 쓰면서 가로 열고 파란색으로 총회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다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의원회 위임해서 또는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의 2항을 신설해서 86조 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 보고를 10항에다가 묶어버렸어요. 근데 10항은 똑같이 총회에서만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세계보고는 반드시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하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11포는 11항은 대의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2020년 6월 1일 날 신설돼 가지고 12월 11일 날부터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법령에 실시돼 내년도 2023년도에 발간될 것에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원조성계획도 인허가 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7조로 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때에 각종 어떻습니까?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결정을 추가했습니다. 결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결정을 넣었지? 그거는 딴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19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결정을 이제 넣기 위해서 위에다가 결정이라고 넣습니다. 근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을 받으면 공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하냐 하면 사업시행계획의 설계 내용에 공원조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다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계획에 공원조성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난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설을 해서 현실과 맞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철거 시기 제한에 점유자 태거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면 철거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어요. 철거가 제한되는 시기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 보면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 및 철거해가지고 있는데 이전 고시가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사항을 보면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몰전후, 호우, 대설, 폭풍의 일, 지진의 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13조에다 특보를 발표한 때 뭐 철거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니까 당연히 제한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한 때, 그 다음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보시면 철거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철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존에 이주 시기를 정해가지고 이주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조합원이 됐건 아니면 세입자가 됐든 그 사람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인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따라가지고 강제 집행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철거는 그 다음이에요. 다 나가야 철거를 하죠. 그래서 이 조항이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일주적 임무는 사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죄송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초로에다가 동절기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이 동절기는 여기 보시는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결이 떨어지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습니까? 그 판결에 따라 집행을 했고 다 판결도 내줬어요. 그래서 옛날 박영수 시장님이 있을 적에는 판사들이 잘 말을 속된 말로 안 들으니까 협조문도 법원에다 날렸는데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철거뿐만이 아니라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퇴거시키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심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장군수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아니다. 지연시켜야 되겠다는 관할관청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된다. 그냥 동절기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가 무효냐냐 유효냐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좀 인도 집행 시기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곧바로 몇 달 정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가지고 이런 결과적으로 조합의 사업 수익이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합 해산총회 시기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신설을 했습니다. 86조 2보험은 조합을 해산해가지고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유산 총회를 해야 한다. 왜 이런 조문이 나왔을까요? 다 입주하고 등기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 해산 안 하고 질질 끄니까 해산 총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죠. 해산하고 난 다음에 청산이 남아 있습니다. 청산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산은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길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총회를 1년 이내에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해산총회조차도 늦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하고 만약에 안 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해산총회를 바로 그냥 자기들이 해가지고 해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망해보면 시장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너무 좀 속된 말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조합 설립인가 받아가지고 착공해서 신축 아파트 만들어가 입주하고 등기까지 한 조합을 해산총회 1년 안 한다고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켜가지고 그 다음 청산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고 실제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민법에 따라서 청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이렇게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해놓고 실효도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 임원들이 다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청산이 없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다른 강의도 저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1년 이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소집은 총회 개최일입니다. 소집 공고가 아니고 통지가 아니고 총회 개최일이니까 여기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R119co.kr에 들어오신 많은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예, 개정법 시행령 강의, 개정법 강의 두 번째도 또 있으니까 다음 강의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